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상식입니다. 금리와 부동산 시장은 관계없다라고 주장하는 뭐 유명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정말 큰 잘못된 상식입니다. 그거는 상식이 없는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도 당연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네,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일자리, 물가, 주식 가격 다 관심이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에 뭐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품이고 자산입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실장님과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 디테일하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렵다. 네, 2023년도 그러니까 쉽게 좀 부동산 가격이 반등한다고 해서 가격이든 지표든 덜렁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시고요. 맞습니다. 길게 보면 그러면 부동산이 좀 회복될 수 있는 이 가격 하락기를 거치고 회복될 수 있는 시기를 그러면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어린 시절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네. 주니어 시절 연구원 시절부터 전망할 때 그 항상 선행 지표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변수를 이제 전망하는 건데 주택 매매 가격을 전망할 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시경제 여건이나 수요 측면, 공급 측면, 정책 제도적 여건 이런 지표들을 이제 총괄했을 때 그냥 1년 후를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24년 전망은 못합니다. 네, 제가 잘 못하고요. 그래서 그냥 23년 한 해나 뭐 예를 들어서 길어봐야 24년 1월 정도 그 정도의 공급량을 알 수 있고 그 정도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대어서 이제 전망하는 거니까 24년 이후를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4년의 주택 시장이나 그 이후의 주택 시장은 일종의 제 견해인 것이지 이건 전망과는 좀 다르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그냥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의외로 우리나라의 어떤 주기가 우리나라의 세계 경제의 어떤 경제 사이클이 도는 그 주기가 굉장히 좁혀졌어요. 2020년처럼 빠르게 B컷으로 금리 인하한 적도 없고 또 빠르게 경제 위기가 왔다가 또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간 것도 또 드물고요. 역시 물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례적으로 급격히 물가가 치솟은 적도 없고 또 이례적으로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가가 저 정점을 향해 그러니까 목표하는 목표 물가를 향해 내려오는 적도 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그것을 조정하기 위한 금리라는 카드를 빠르게 이례적으로 동원하는 모습인 거죠. 과거의 경험들에서 이제 정책 당국도 많은 그 학습 효과가 있고요. 그렇죠. 또 많은 투자자나 개인들도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 다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정보의 유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니까 이전보다 이제 그런 게 빨리 반영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도요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물가 발표, 물가도 이제 CPI 발표, PPI 발표, 맞아요. PCE 발표 다 관심 있고요. 그러면 미국 살아야겠어. 미국 가서 한국 살면서 미국 지표들 맨날 봐야 돼, 그죠? 계속 미국 지표 관심 있으시고 그리고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밤이에요. 맞아요. 10시 반이고 그래요. 물가는 밤을 잊은 그대에게 FMC 결과는 새벽 4시 맞아요. 4시니까 지금 시간으로는 그러니까 저 새벽 4시에 켜거든요.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만큼 미국 물가에 관심 있고 미국 물가도 CPI에 관심 있고 PCE도 구분해서 관심 있고 PC도 그냥 PC가 아니라 근원 PC까지 구분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다 경제 박사들이세요. 그렇게 관심 갖고 이렇게 지내시는 모습이신데 좋은 말씀이세요. 어쨌든 그 주기가 이전보다 좀 빨라지고 있다는 건 감안할 필요 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혹자는 주택 매매 가격이 조정되는 국면을 역사적으로 비교해서 뭐 이렇게 오랜 시간 상당히 3년 정도 이렇게 조정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 부분에 이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전망이 아니라 제가 가늠해 보는 건데 부족한 수준으로 그냥 한번 가늠해 보는 건데 생각보다 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역시 또 금리죠. 의외로 물가가 빠른 속도로 잡히고 아무 경기 문제가 없고 그러면 금리를 다시 인하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시점에는 다시 지금의 예를 들어서 3.5% 수준의 기준금리가
뉴노멀로 받아들일 거예요. 이게 높은 금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살아생전에도 지금보다 훨씬 높은 기준금리를 여러 번 경험하지 많이 않았습니까? 봤죠. 예, 그러니까요. 네. 그때도 주택 매수하고 했습니다. 네네. 이해가시죠? 초등학교 때 은행 저축예금 일가라면 15% 20%였어요. 은행이요. 그러니까. 아니 뭐 IMF 때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3.5%의 금리가 예. 0%대 기준금리를 살다가 맞아요. 3.5를 만나니까 깜짝 놀라는 완전 거지. 고금리지. 그렇죠. 근데 3.5%를 살다 보면 네. 또 그걸 뉴노멀로 받아들여요. 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금리를 인하한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금리 인하할 일만 남았네라고 판단하고 변동금리로 주택시장으로 다시 유입될 거예요. 그게 저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주기가 길지는 않고요. 네. 23년 연내 정도 좀 조정되다가 24년 초에는 반등하지 않겠느냐. 네. 반등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증감률에서 플러스 증감률로 다시 올라오지 않겠느냐. 그 구간을 우린 맞출 필요가 있어요. 예. 근데 이걸 판단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게 공급 사이드예요. 근데 앞에서도 제가 미분양 주택을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입니다. 국토연구원에서 국토연구원은 국토교통부랑 일을 하고요. 네. 직제로는 국무총리실 산하예요. 국책연구기관들이 예. 그렇잖아요. 저도 이 국책연구기관 중에 네. 하나에서 커리어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국토연구원 같은 경우가 미분양 주택을 추계했거든요. 지난주에. 네. 근데 굉장히 암울한 추계를 했습니다. 최소 13만 호. 최대 16만 호. 와우, 예. 그러면 역사 이래 가장 높은 미분양 주택. 그러네요. 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그때가 16만 호 정도 됐었거든요. 그걸 다시 초과할 수 있다라고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시나리오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어설프지 않아요. 그냥 정말 보수적인 전제로 했어요. 근데 이게 좀 무시무시한 전망인데 공급이 예정대로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급 제한 정책을 또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만 호까지도 될 수 있다라고 봤는데 미분양 주택이 추가적으로 쌓이는 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분양 주택이 쌓인다. 집값이 과연 올라갈까? 네. 어렵죠. 그렇죠. 그냥 상식적으로. 예. 그런 국면이 또 계속된다면 소위 뭐 어떤 제품을 한 표에서 덤핑 치고 있는데 가격 오르기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정이 좀 상당히 길어질 수 있는데 그 24년쯤에면 네. 뭐 규제 완화나 미분양 주택 해소나 각종 정책들도 맞물려서 나타나고 또 금리 인하까지 맞물리고 이렇게 된다면 뭐 다시 이제 주택 시장이 반등하는 구간이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미분양 주택 건수가 네. 정점 찍고 한두 달 좀 내려오는 모습 그때쯤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 의사 결정을 판단하셔도 늦지 않겠다 네. 의견 드립니다. 기준들을 잡아주셨으니까. 그 사실은 뭐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점쟁이도 아니고 있죠. 2023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7월부터 떨어지기 시작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나 그거를 그 영향을 미치는 키 팩터들을 그죠. 금리를 말씀하셨고 주요한 지표로 미분양 주택을 말씀을 해주셨고 PF 문제는 좀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나 좀 어려웠던 게 자금 시장 전체를 경색하게 만들었던 게 이제 PF 그것도 사실은 부동산 좋을 때 이제 만들어낸 거품이잖아요. 그죠. PF.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뭐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고 증권사들 뭐 회사들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좀 다시 회사채 발행도 좀 된다 그러고 PF 차환 발행도 되나요? 넘어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나요? 어렵습니다. 지금요. 일단 채권 시장은 다소 안정화되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안정화된다고 그랬지 안정적이지까지는 않습니다. 불안한 상황은 여전합니다. 근데 그 채권 시장에서 가장 불안한 요소를 찾아보면 부동산 PF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건설사 중견 건설사 대표님들 150인이 함께하는 그 포럼의 강연을 갔다가 막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었는데 건설사라는 이 사업자 등록증에 건설업이라는 것이 표기되어 있으면 대출이 안 된다. 그만큼 얼어붙어 있고요.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계속 쌓이고 있고 대출 연체율이 1년 동안
지금 2배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음. 대출 연체율이. 근데 이 연체율이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 0.9 정도까지로 올라갔는데 연체율이 이렇게 올라간 것이 지금 나머지 마지막 통계가 22년 9월까지의 통계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미분양 통계 같은 경우는 23년 1월이 미분양 주택 건수의 정점이죠. 그리고 2월 3월 통계가 아직 안 나온 상태죠. 근데 2월 3월에도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아까 국토연구원이 그렇죠. 전망한 것처럼. 예. 그러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뭐 7만 5천 호 이렇게 되는데 이게 10만 호에 가깝게 미분양 주택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연체율도 올라가겠죠. 연체율도 올라가고요. 음. 연체가 장기화돼서 3달 연체한다. 소위 100일 연체한다. 그거를 우리는 부실이라고 하죠. 예. 부실채권은 은행 입장에서 못 받는 돈이죠. 특히 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도 쌓이고 연체율도 쌓이는데 이 금융권을 이제 3가지로 구분하면 은행, 증권, 보험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특히 증권사의 연체율이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론 전체 PF 대출 잔액에서 증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조금 작아요. 작은데 어쨌든 증권사의 연체율은 좀 심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금융부실로도 연결될 수 있는 위협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 놓고 물가 잡겠다, 환율 잡겠다 하면서 금리 인상하기가 어려운 입장인 거예요. 요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짐이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 역할로 네. 작용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오셔서 얘기하면서도 이런 얘기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안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불안한 요인들이니까 네. 끝나고 나서 참하시면서 심각해요. 우리도 지금 뭐 투자 다 줄여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수면 밑에 아직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 경제의 네. 불안 요인으로 있는 거고요. 네. 그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되고. 저는 오히려 마이크 켜졌을 때만 얘기합니다. 멋지십니다. 나이 먹으면 저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 그러는데 우리 실장님은 마이크 켜졌을 때 얘기 안 하고 끝나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 켜졌을 때 하고 싶은 얘기를 또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얘기를 진솔하게 한다. 네. 멋지십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앞서 이제 집값 부동산 가격을 볼 때는 금리하고 또 이제 미분양 주택 보라 그러셨고요. 네. 보통 또 전세 시장의 전세 가격을 중요한 잣대로 보잖아요. 예. 그 연결 고려할까? 전세 시장 관련해서의 좀 부동산 시장을 읽는 아이디어도 좀 알려주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네. 너무 중요하고요. 네. 근데 다만 전세 시장의 그 추이는 매매 가격 추이를 볼 수 있는 선행지표 맞습니다만 근데 굉장히 짧은 텀을 두는 선행지표입니다. 다른 지표보다. 그래서 그 간격이 한 2달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앞으로 2달까지도 주택 가격 무조건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가늠하시는 것도 좋아요. 물론 그것만 선행 변수가 아니고 나머지 영향력도 있겠지만 전세 가격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이 매매 가격을 판단하실 때는 그런 견지를 갖고 보시면 좋겠다. 보통은 선행 지표를 볼 때 이게 최소한 뭐 6개월, 1년 이후에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잖아요. 네. 그런데 전세가가 그 기간이 되게 짧구나. 짧습니다. 그것도 오늘 좋은 팁이네요. 짧고요. 거의 동행해서 같이 움직이는. 근데 조금 더 선행하는. 선행 지표로서의 성향은 있고.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말을 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이어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데이터가 다 얘기해 주기 때문에 데이터만 봅니다. 데이터만 보면 다 얘기해 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가끔 댓글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교수님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걸 듣고 깜짝 놀랐는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상식입니다. 금리와 부동산 시장은 관계없다라고 주장하는 뭐 유명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정말 큰 잘못된 상식입니다. 그 얘기를 만약에 뭐 미국의 무슨 부동산 경제학회 이런 데 가서 발언하면요. 정말 모멸받을 겁니다. 그거는 상식이 없는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절대 주의하셔라. 그리고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도 당연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근데 관계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려면 지금부터 한 3시간 걸릴 텐데 그냥 한 가지 사례만 네. 들어드리겠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요. 당연히 우리 임차인 입장에서 월세를 선호해요. 맞죠?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월세 선호 현상이 팽배해집니다. 전세를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전세를 살려면 전세 대출을 마련해야 되니까 대출 자금을 줄이는 게 전략인 거예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저축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또 전세 가격이 많이 조정되고 집값도 조정돼요. 그럴 때 보통 나타나는 중요한 위협 한 가지가 또 깡통 전세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하면서 월세를 선호하게 만들어요. 임차인 입장에서. 그럼 월세를 선호하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 수급 지수도 떨어져요. 수급 지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전세 수요가 부족해진다. 그러니까 전세난이 아니라 역전세난이 오는 거죠. 역전세난은 진짜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 찾기가 힘들다. 공실이 발생한다. 그래서 공실을 안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 전세 가격을 떨어뜨려야만 한다. 이런 현상이 야기돼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세 시장에 이런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전세 시장 가격이 떨어지면 매매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근거는 어쩌면 내 집 마련자, 1주택자의 관점에서는 상상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매매 가격은 여러분 1주택자가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매매 가격은 다주택자가 결정짓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금매는 누가 던질까요? 다주택자가 던지는 거예요. 네. 갭 투자자들이 던지는 거지. 맞아요. 1주택자가 불안하다고 집값 떨어진다고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주택자 입장에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빈 공간을 뭘로 메꿔야 될까요? 빚으로 메꿔야겠죠. 근데 이자 상환 부담은 커지는데 그러니까. 집값은 또 조정되는데요. 세입자가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팔아버려야지. 그러니까 금매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럼 끝났죠. 금리가 전세 시장에 영향을 주고 전세 시장이 매매에 영향을 주니까 벌써 금리와 매매 시장에 관계가 있다라는 증거가 하나라도 나왔잖아요. 이걸 한 30개 들어드려야 되는데 이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은 이런 첨예한 관계가 있고요. 전세 가격이 조정되면 매매 가격이 후순위로 조정될 수밖에 없고요. 네. 전세 가격 조정률이 더 급격히 파여 있습니다. 지금 저점은 마이너스 0.9%까지 파여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중금리가 그래도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완화되는, 그러니까 하락세가 완화되는 연착륙으로 몰고 오는 금리나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그래도 다소 완화되는 흐름은 가져올 수 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에서 맴돌고 있다라는 흐름은 우리 네. 주목해야 됩니다. 예. 부동산 관련해서 뭐 오늘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인사이트를 제한된 시간에 많이 주셨고요. 꼭 부동산 관련해서 꼭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없으시면 유튜브 채널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교수님 실장님도 유튜브 계시고 많은 얘기가 또 궁금하신 분들을 네. 가서 보시게. 그러면 제가 예. 뭐 투자자분들은 네. 여러분 스스로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 의견 드리고요. 내 집 마련 수요자분들께 의견 드릴게요. 네. 지금 전세 시장이 많이 얼어붙어 있고요. 전세 수급 지수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위 상대적으로 이 여러분 임차인에게 좀 파워가 좀 실리는 그렇죠. 네, 그런 구간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략 입장에서 저도 왜냐하면 채널에 누가 댓글로 물어봐요. 실제적인 얘기죠. 네, 저희 네. 신혼부부인데 네. 우리 전세 만기가 3월입니다. 집값 우리 동네 50%나 빠졌는데 그러면 이제 집 사면 됩니까? 앞으로 더 떨어진다면서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 드렸냐면 전세 세입자 그 계약을 갱신하십시오. 연장하시되 짧게 연장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단정 짓고 전망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1년 동안 정도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1년 정도로 짧게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 계약일로부터 앞뒤로 2개월 정도 원래 통상적으로는 한 달이잖아요. 앞뒤로 2달 정도 여유 있게 내가 이사일을 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좀 달아서까지 전세 계약을 갱신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라고 의견을 드렸어요. 근데 다른 구간에서는 이게 안 먹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구간에는 이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중개 수수료도 아끼죠.
세입자도 계속 유지하죠.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나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장하십사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입장입니다. 그렇게 조언 드리고요. 제 채널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네, 그냥 그렇게 의견 드리고 네. 제 채널은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 읽어주는 남자. 네. 네, 저희 채널에 또 오셔서 보신 분들 가운데 뭐 이미 구독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요. 또 구독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실장님이 또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저희는 항상 윈윈입니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만 잘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쪽도 가서 많이 또 좋은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토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실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